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방송으로 올렸던 그 중학생 동기유발 시리즈 그 3편을 다 보신 애청자 어머님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그 사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은주 박사님.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도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편하게 지내서 중학교 입학 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중학생 동기유발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박사님의 방송이 다른 학습 관련 방송에서 알려주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집 이야기인가 싶게 저희 딸아이와 닮아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우리 애가 그냥 공부를 싫어하는 거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도 저와 관련성은 좀 별로 없었지만 학생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신기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제 딸은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학생과 유사한 성격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례에서 박사님께서 해주신 방법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해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제 딸은 공부할 때 뭔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이라도 보면 너무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데 그런 시험을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조금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가면서 좀 더 푸시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다른 공부 관련 상담이나 공부 컨설팅 방송 등에서는 지능검사도 사용하던데 박사님도 사용하시나요? 지능검사 결과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제 딸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머리 안 좋은데 계속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 죄송한 질문 같기는 한데요. 부모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 심리 상담 코칭 해준다고 말 듣고 따라 할까요? 박사님이 하시는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을 부정하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린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지만 이메일을 읽고 혹시라도 답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방송을 꼼꼼히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따님에게 적용해 보실 생각을 하셨다니까 더 감사드려요. 제가 이런 방송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각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바라는 게 있거든요. 따님이 첫 번째 사례의 학생과 유사한 것 같다고 하니까 따님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각 방송별로 학생의 특성이 다르고 이렇게 접근법도 다르다는 걸 인식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방송을 좀 제대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머님이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3가지 사례를 다 유심히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그냥 흘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들으셨어도 그 차이를 이제 다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3가지 방송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로맨티스트 성향의 학생인데 이 학생은 걱정이 많고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맨날 불안해하고 뭔가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은 공부에 부담감을 느끼고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주어진 상담과 솔루션은 이제 공부를 네가 지금 막 너무 완벽하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 넌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에서 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또 잘할 수 있게 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 학생에게 이 전체적인 계획을 보여줘서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매일매일 이 학생이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양만큼 공부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동기를 유발하고 그렇게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휴머니스트 성향이 같이 있는 학생이라서
어디서나 대장이 되고 싶고, 이제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진짜 본투비 대장,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이해력도 빠르고 또 행동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의미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뱅이가 돼버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이렇게 인지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에서 네가 반에서 1등을 했을 때와 중간 정도 했을 때 너의 인지도의 차이가 어떻게 될 것 같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이제 반에서 1등 하는 것을 이 학생의 공부의 목표와 의미로 만들어 줬지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지금부터 하면 너는 중학교 첫 시험에서 1등을 할 수 있어, 그 계획을 다 보여주고 꾸준히 계획대로 공부할 수 있게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요.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관심과 흥미가 외부로 가버려요. 친구하고 놀고 싶고 다른 관심거리 생기고, 그러면 자기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홀라당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게 꾸준히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 학생은 성실하고 계획적인 에이전트 성향의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기가 잘 해나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때 사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학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조금 높은 목표를 심화 문제 풀기로 설정해 줬지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 성향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 계획을 달성한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게 되고, 자기가 뭘 배웠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 그런 걸 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 문제 풀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확실히 알았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이제 공부하는 재미를 좀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계획을 짜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짜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매일 공부한 거를, 공부한 시간, 공부한 양, 배운 내용, 이거를 플래너에 매일매일 계속 적어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부한 것에 대한 성과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주고 이제 그렇게 코칭하고 있지요. 계획을 세우고 따르는 거, 그 예만 봐도 학생의 성격과 공부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어떤 학생에게는 전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부담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좀 감추고, 어떤 학생은 계획을 다 보여주고 그걸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학생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준비를 시켜주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럼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도 일단 방송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을 유사한 성격의 따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답을 드린다면, 유사한 성격이면 유사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WPI나 LSI 검사는 저희 그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비슷한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격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 감정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든요. 문의 주신 어머님의 자녀가 중학생 동기유발 시리즈 1편의 학생과 유사한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로맨티스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1편의 학생도 그렇지만 이 성향의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학생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조심성이 많고요.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성은 대부분의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해진 공식처럼 로맨티스트는 무조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해법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특히나 로맨티스트 성향의 학생들은 서로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차이로도 전혀 다르게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일은 아주 세밀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방송의 사례처럼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것 같은 자녀가 있다면 조급하게 자녀를 푸시하기보다는 매일 부담스럽지 않은 양의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서서히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가 로맨티스트지만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맨날 걱정이 많아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좀 줄이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름대로 완벽하게 공부하면 이 불안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무슨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성격은 어떤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공부 문제를 진단할 때는 이제 성격 외에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 사례같이 이렇게 공부를 무서워하는 로맨티스트 학생의 경우에는요, 학생 스스로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는 이렇게 제가 조금의 푸시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실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방법으로 접근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사리가 한 말은 나올 그런 각오를 하시던지, 아니면 아이가 다시 신생아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그때 제주 한 가지라도 늘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 때 우리 아기가 좀 성장 발달이 늦으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걱정되시고 초조하시고 그러기도 하셨지만, 애한테 이렇게 뒤집기 연습, 기어가기 연습 이런 거 안 시키셨잖아요. 아기가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 많이 해주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이렇게 부모님과 정서적 유대를 더 강하게 하시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는 것이 속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일단 학생이 이 공부라는 활동에 익숙해지고 이제 지나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것까지 이제 목표를 이루는 단계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다가가게 하는 거, 이제 쉽게 말해서 원하는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거면은 그 과정은 좀 다른 차원의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이의 동기, 이제 아이가 공부하고 친숙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분명히 해서 이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과 코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니면 아이 스스로 무슨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뭔가 강력한 동기를 만나게 돼도 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낯설게 들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애들 공부에서 뭐 이렇게 실력 부족한 거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만 딱 채워주면 이렇게 성적 올라갈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코칭도 공부 실력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심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지?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 맞아 공부에도 심리가 필요해 이렇게 동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숙제 다 할 때까지, 문제 다 풀 때까지 학원에 남겨서 강압적으로 시켜야지 이제 아이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 좋아할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이런 식의 접근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공부에 대한 자기 주도성 다 앗아간다는 거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시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공부한 학생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한 학생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자발적인 탐구 경험과 그런 동기가 드러나는 그런 학생들을 원해요. 그래서 강제로 공부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렇다고 놀게 둘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 드시죠?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알아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애들도 성적 나쁘게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하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애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공부에 내몰려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공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뿌듯함, 그리고 어떤 자율성, 자신감, 그런 것보다는 죄의식, 자책감, 열등감, 이런 걸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 부모님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성적표, 내신만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멘탈과 마음이 사실 더 데미지를 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마음에서는 자기의 주도성, 자기의 주도적인 학습, 이런 게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를 잔뜩 입은 상태에서 공부만 들이밀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14시간씩 공부시킨다고 하는 윈터 캠프, 썸머 캠프, 방학 때마다 간다고 애들이 정신무장이 되고 나는 죽어도 할 거야, 이렇게 변할까요? 아이들의 마음에 벌써 공부에 대한 걸림돌이 생겼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생긴 경우에는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말로 괜찮아, 아우 괜찮아 한다고 애가 이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걸림돌을 제거한 후에도 아이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적절한 서포트가 필요하고요. 저는 그걸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상대방한테 신뢰를 보내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문제를 짚어주고 거기에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뭔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싶어지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실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염려 가득한 생각만 담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새겨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따르던가요? 오히려 아이들은 수치심을 갖거나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심리상담 코칭에서는 학생의 마음을 알아주고 학생의 가려운 것도 알아주고 공부에서의 걸림돌도 제거해주고 공부에서 문제를 짚어주고 그리고 학생을 믿어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자신의 편을 얻은 것 같고 믿고 따를 안내자를 만난 것 같겠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부 방법만 알려주는 코칭이나 공부의 부족한 부분만 알려주는 학원의 컨설팅과는 이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능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 심리학계에서는 지능검사, 지능지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뢰를 갖지는 않아요. 지능지수에 대한 논란이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지능검사는 정상 범위 안에 드느냐, 정상 범위를 벗어났느냐를 판단할 때 유의미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지능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머리가 나쁘면 공부도 못하고 판단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능이 정상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를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지능이 학생의 성취와 성적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고요. 전문가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지능은 유전적이고 불변의 수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노. 지능은 자신이 어떤 자극을 계속 받는지에 따라서 변화해요.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을 8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의 지능 지수가 특별히 낮거나 특별히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 처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자극을 받고 사고를 하고 또 두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능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알려주는 정보는 학생의 학교 시험 점수가 알려주는 정보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학 점수가 별로 좋지 않고 수학 싫어해요. 그럼 얘가 수학 못하네? 수학머리가 없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이런 학생 지능검사 해보면요, 수리적 영역에서 점수 낮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지능검사가 알려주는 정보가 뭐예요? 왜 몇십만 원씩 주고 그 검사해요? 이 학생은 수학에 소질이 없으니 수학을 포기하라는 걸 알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수학적 지능이 낮으니까 수학 점수를 올리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 집중해서 내신 평균을 이렇게 좀 올리고 4, 8에 맞출 때 수학을 이렇게 좀 버리고 가도록 합시다 라는 입시 전략을 짜주면 될까요? 이 학생의 상태를 변화시켜줄 그 어떤 정보도 지능검사 결과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학생이 수학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지능검사를 제가 사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지능이 정상 범위 안에 든다면 성적이나 공부에서의 성취에는 지능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넘치도록 쌓여 있어요.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능검사만 고려할 때 지능지수 분포 곡선이 있는데 거기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통 영재라고 판명을 해요. 그럼 이런 영재아들이 다 성공하고 공부를 잘할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 교수는 무려 100년도 더 전인 1921년에 IQ 140이 넘는 초등학생 천재 어린이 1528명을 선발해서 수십 년간 추적 조사를 했었어요. 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했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리 이 학생들의 성취도는 오히려 평범한 학생들보다 전혀 높지 않았어요. 지능검사 결과가 학생의 공부에서의 성취를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공부에서의 성취와 연관성은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물론 전교 꼴등과 전교 1등의 지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꼭 지능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능검사는 실시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WPI 성격검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각자의 성격은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감정, 사고 패턴, 의사결정, 이렇게 행동뿐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 학습 속도, 학습 스타일 이런 것들도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제가 쓴 공부 삽질하지 마라라는 책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두긴 했는데요. 저는 학생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학생의 공부 스타일, 공부에서의 문제를 찾아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WPI 성격 검사를 활용해서 이제 학생의 성격을 파악하고요. WPI 검사는 사실 성격뿐 아니라 학생이 현재 삶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알려주거든요. 즉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그래서 학생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얘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만 관심이 가 있는지, 아니면 공부 말고 다른 뭔가 놀거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불태우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조합으로 학생의 공부 스타일과 공부에서의 문제, 관심 방향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 상담에서는 특별히 LSI 공부 스타일 검사를 사용하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학생의 마음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공부를 하는 동기, 현재의 공부 방식, 공부 상태, 생활 관리, 공부 목표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왜 현재 공부가 안 되거나 성적이 안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능검사는 사용하지 않고 WPI 성격검사와 LSI 공부 스타일 검사를 사용해서 학생의 공부하는 문제를 알아봅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른 애청자분들과도 나누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으로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어머니, 앞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 심리 상담 코칭 사례를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